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김재원 후보와 유영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17일 저녁 첫 만남을 가진 이후에 여러 형태의 접촉을 진행했는데요. 여론조사 실시와 조건 없는 사퇴라는 두 가지 사안이 대립하면서 결국 단일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정상 지지도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어렵고 한쪽의 일방적인 사퇴를 통한 단일화는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21일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3명을 대상으로 TV 토론회를 엽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앞두고 교통량 많아서 정체 보이고 있고요. 반대 대구 방향은 읍내 터널부터 금호 분기점 구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동대구 분기점부터 수성나들목까지 원활합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현재 강창교 구간이 특히 어려운데요. 다사에서 강창교 들어오는 구간 대실역 이전부터 전차로 정체입니다. 오늘 열리는 육상 선수권 대회로 인해 차로가 통제되기 때문인데요. 강창교 입구부터 성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지역 난방공사까지 1.2km 구간 11시 30분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창교 지나서 우회전 어려우니까요. 직진하셔서 호림내거리 등으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그 여파로 우회 구간들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칠성 고가차도 오르막 시작 지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었습니다. 사고 조치는 완료됐지만 상동교 이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아침 최저 기온 안동 6도, 대구 11도, 포항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4도, 대구 25도, 포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한 날씨 계속될 예정인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산림청이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에서 발생했던 산불 피해 지역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협의회에는 지역 주민 또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서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산불 피해지를 생태, 사회, 경제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산불 피해가 경북의 14,000헥타르, 이 강원이 6,300여 헥타르, 모두 25,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 산림청은 우선 민가 등을 중심으로 긴급 벌채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긴급 벌채란 이 산불에 피해를 입은 피해목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주택 피해를 좀 방지하고 산불 냄새로부터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훼손된 산림경관 복원과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이 긴급 벌채를 진행하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좋을지도 또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아마 장기적인 복원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불에 탄 이 산림을 모두 회복하는 데는 뭐 길게는 8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로 다시 좀
복구를 할지 이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립공원 지정 찬성 측인 팔공산 문화포럼이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팔공산 문화포럼 측에선 201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이 지정 이후 관광객이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팔공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인지도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도 타당성 용역의 수행 계획과 추진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원 경계를 도출하고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타당성 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생태 기반 평가를 완료했고요. 주민 의견과 공원 경계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네, 같은 시각 세미나장 앞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수십여 명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은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국립공원 지정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주민 설명 공청회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열리는데요. 용역을 진행하는 측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라고 밝힌 만큼 공청회를 거친 뒤에 이를 반영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예천군 12개 읍면 곳곳에 예천망신 국제망신 반성하고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게 경북 예천군 의원의 해외 연수 추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때 군의원들 대부분이 또 오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벌어진 겁니다. 대부분이요? 네, 이 7명의 예천군 의원 가운데 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계획이거든요. 이 2명은 경북도의원, 3명은 예천군의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는데 일단 뭐 2명은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내용을 보면 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예천군의원 2명은 한 명은 이 당시 해외 연수 추태 사건 당시에 이 예천군의 의장을 맡았었고 네. 또 한 명은 또 예천군의 부의장을 맡았었거든요. 때문에 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천 시민연대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 반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 당시 군의원들의 일탈과 폭행으로 국제적 망신은 물론 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음에도 또다시 지방선거에 나서려고 한다.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예천군의의 사태가 얼마나 좀 컸었냐면 이 당시 제명된 2명의 의원에 대해서 보궐선거도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 공천 뭐 결과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네. 뭐 어떻게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공천 과정에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공천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네. 요 공천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스스로 군의원들의 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에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출발선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뭐 지방대와 지역 경제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한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교육부의 권한은 크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이양됐는데요. 인수위는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학에 대한 권한 중 감독 권한을 제외한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 주관에서 지자체 주관으로 넘겨서 지자체, 지방
지방대 지역기업이 유기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같은 지방대 산학 협력과 국가 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 등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부 조직 개편 논의 때 부처 폐지, 통폐합설까지 나왔었는데 이 교육부 입지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에 지방대 육성 사업을 넘겨받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권한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자율성도 좀 커질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학과를 늘릴 수 있고 또 관련한 인력을 지역 현실에 맞게끔 좀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새 정부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네, 지방대 정원 미달 인원이 지난해 3만 명에 이르는 등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획일화된 평가로 인한 기계적인 지원 등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학 발전과 인력 양성을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와 함께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이 지방대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지자체들은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례로 지난해에 교육부가 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기준이 마련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대학이 교육부로 받는 재정 지원을 제한받게 되면 사실 지역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었는데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이나 예산을 이 광역단체로 부여하면 결국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부 권한 축소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6일에 인수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학들의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일 인수위를 방문해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이른바 RIS 사업의 지속 확대를 건의했는데요. 교육부가 주관하는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산업 수요에 맞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학과 개편에 나서는 사업입니다. 예. 매년 수천억 대의 국고가 투입돼 유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RIS 사업에 추가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6개 플랫폼에 2,4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제 올해 사업 대상자로 강원과 대구, 경북 두 지역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이 이제 3수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요? 네, 일단 지역혁신 플랫폼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참여하고요. 이 총괄대학인 경북대와 중심대학인 영남대를 포함해서 23개 대학, 14개 지역의 혁신기관과 연구소, 200여 개의 지역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1차 연도에는 572억 원을 포함해서 5년 동안 3,300여 억 원을 투입해 이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 부품을 중심으로 이 교육 체계도 좀 짜고 네.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들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어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대로라면 RIS 사업은 전국에 고르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면 균형 발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미선정 지역인 전북, 부산, 제주도에도 RIS 사업을 추진해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학들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자체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지역 대학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가톨릭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올해 2,887명인데 393명이나 줄였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3.6% 줄인 것으로 올해 정원에 미달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이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을 줄이고 무역학과는 모집 중지를 통해서 이 폐지 수순도 밟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학과는 또 뭐 통합을 통해서 효율화하기로 했는데 이 늘어나는 사회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학과 신설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보건학과 또 이 배터리 학과를 선보이게 되고요. 네. 이 미래자동차 공학과, AI 빅데이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등도 신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대도 정원 감축과 학과 개편을 위한 지금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5월 안에 총장이 결정이 되면 새로운 총장을 중심으로 한 300에서 500명 수준의 정원 감축을 하고 학과 구조 조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생 정원 감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정원 감축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근데 있다면서요? 네, 대학 대부분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낮을 경우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배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재학생 이탈이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지방대 육성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고등교육 예산도 좀 늘어나는 겁니까? 대학들마다 이제 재정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대교협은 지난번 인수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네, 고등교육세 신설로 고등교육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시도별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의 비용을 함께 지출하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교육청의 비협조로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도별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의 경우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공동 후보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한 교육재정 개편. 어떻게 보세요? 지역과 지방대학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재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와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결국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자치경찰제처럼 제대로 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4조 6,500억 원을 제외하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약 7조 원 정도입니다. 이걸 갖고 전국 대학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 줄 세우는 거는 이제 좀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기대가 있는데요. 예. 다만 역시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립대학이나 또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좀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립대학들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선적 좀 지원을 하게 되고 만약 문제 있는 사학재단이 발생하면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조치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사무를 지자체에 다 이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로 균등 분배, 나아가서 지역 중심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의 인구수 기준으로 대학과 관련한 고등교육 재정을 일괄적으로 분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재정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붕어빵 없는 붕어가 될 수 있다. 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인수위가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정치권, 행정, 대학이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재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최근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또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캠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구시가 여성 안전을 위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대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우리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대구시가 대구의 6개 대학과 경찰청,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내와 대학가 주변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직접 순찰하는데요. 대학생들이 직접이요? 네, 대학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해서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대구여성가족재단 황동진 부연구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치활동단입니다. 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시 소재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참여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은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활동으로는 캠퍼스 및 대학가 주변 오범 지역과 안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교내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성희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한 대학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수성대학교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로 총 6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지킴이단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는 다들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내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대학 내 시설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대학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교내뿐만 아니라 대학가 주변의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검을 하다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였다면 해당 불법 촬영 카메라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계명대학교 안전지킴이단과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계명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차원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학생 60여 명이 팀을 나눠서 이동했는데 대학가에 있는 상점가와 원룸 밀집구역을 돌아봤습니다. 네. 상점가에선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진 않은지 FX7000이란 탐지기계를 이용해 확인했고요. 원룸 밀집구역에선 가로등에 이상은 없는지 CCTV 개수는 적당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오고 가면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소위 카페가 많은 대학가이자 자취생들이 많은 원룸단지로 구성된 동문이라는 곳을 순찰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한 달에 총 16회를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에 총 2회 화요일, 목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용실이랑 식당이랑 이 술집이 다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곳에 있다는 거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FX7000이라는 장비 기기랑 몰래카메라가 있었을 때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요 기기가 있는데 요거랑 같이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흔들면서 점검을 하면 거기서 이제 불법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가 나오는 거네요. 네, 위치가 만약 그 인근에 있으면은 이제 센서에 잡혀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좀 무서워 보인다거나 조명이 밝지 않고 어두운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으슥한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훈아, 저거 너네 집 아니야, 이쪽에?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어두워 보이는데 평소에 밤에도 가로등이 혹시 켜지는가 여기? 켜지긴 하는데 안 켜지는 데도 솔직히 많고 어두워서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재민아 그 사진 아까 내가 찍어달라고 했던 거 찍어주고 그리고 윤진이는 기록 좀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할 때 한번 이용해보는 걸로 하자. 멋있어요. 네. 대학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캠퍼스 안전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앞장서니까 다른 학생들이 훨씬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활동으로 그동안 캠퍼스 주변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가 줄었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은 그동안의 실적을 인정받아서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와. 안전지킴이단 학생들도 대학 안팎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치안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지역을 한번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뉴스 같은 걸 봐도 대학 캠퍼스와 연관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캠퍼스라는 공간이 학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캠퍼스 내 여성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역시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 안전지킴이단 활동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적인 방법으로 어떤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있을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더욱 순찰도 강화하면서 캠퍼스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예방적인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전하는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의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고요. 이들을 통해 대구에 범죄 없는 대학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19 혁명일인 오늘은 KBS 대구방송 종국 개국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83년이 됐는데요. 긴 세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KBS 대구 총국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